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뭐 제가 이제 어렴풋이 알기로는 일반 상대성이 있고 이제 그 특수 상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수는 특수가 붙어서 훨씬 더 하드합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일반 상대성 이론보다 훨씬 그 적용되는 범위가 좁아요. 좁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특별한 경우일 뿐입니다. 특별하다고 해서 특별히 뭐 더 어렵다거나 특별히 더 뭐 의미가 있다거나 그게 아니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작은 부분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에요. 차이가 뭐냐면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문제들은 물체 혹은 관찰자가 똑같은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를 설명하는 게 특수 상대성 이론이고요. 가속도가 0이에요. 한편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도가 0이 아니거든요. 그럼 당연히 생각해보면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반 상대성. 네. 경우가 더 많으니까. 네. 가속도가 어떤 값이라도 다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특수 상대성 이론은 가속도가 0일 때만 설명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특수 상대성 이론이 뭐라는 거예요? 짧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이 있거든요.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등속으로 움직일 때, 똑같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는 그 사람이 관찰하는 물리학의 법칙이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똑같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거나 느리거나 상관없이 일정하게만 움직이면 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타고 있는 기착칸이 제가 알기로 이쪽으로 거의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고 그렇죠. 있죠. 그런데 제가 이걸 떨어뜨려요. 그래도 얘가 똑바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이쪽으로 기차가 가고 있으면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데 얘는 이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네. 그런데도 똑바로 떨어지잖아요. 가고 있는데 떨어지면 당연히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죠. 영향을 받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빨리 이 기착칸과 이 물체가 함께 가고 있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처음에 우리가 여기 있었고 기차가 움직이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데 이 물체는 처음에 여기 있다가 나중에는 우리 손 이렇게 얌전히 떨어지니까 밖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밖에서는. 그래서 물리 법칙이 똑같다라는 게 제가 이걸 떨어뜨리면 똑바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밖을 보면 우리 그 주변을 어떤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저 바깥에서 관찰하는 사람이 봐야 이제 그게 느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실험을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알 수 없다. 그렇죠. 가속도가 없을 때. 가속도가 있으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바로 첫 번째 그 가정. 등속으로 움직이는 관찰자에게는 물리 법칙이 전혀 변화 없이 다 똑같다. 라는 게 첫 번째 가정이에요. 근데 왜 물리 법칙이라고 해요? 물리 현상이라고 안 하고? 물리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들이 있잖아요. 물리 법칙 자체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거 떨어지는 거 보면 뭐 F는 ma 뭐 그런 거 배우잖아요. 여기서 보면 F는 ma예요. 움직이는 사람이 물리 법칙을 봐도 F는 ma. 정지한 사람이 봐도 F는 ma. 우리끼리 이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는 사실 그게 측정이 안 되는 거고. 언뜻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가정이에요. 뭔가 속도가 보여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있을 때는 속도 같은 게 보이질 않으니까 아예 그냥 모르는 거고. 그런 거를 그럼 상대성 원리 하고 좀 그거 자체를 상대성 원리라고 불러요. 우리가 뭐가 상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땐 내가 보나 저 사람이 보나 그 어떤 무언가가 다르게 보일 때 그때 우리가 상대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관점이 상대적이다라는 것과 사실 상대성 이론의 상대성은 비슷한 뜻이에요. 내가 보냐 다른 사람이 누가 보는지에 따라 달라 보인다. 내가 보냐 누가 보냐에 달라진다. 그럴 때 있잖아요. 버스 타거나 기차 탔을 때 옆에 바깥 풍경 가만히 보고 있다가 바깥에가 움직일 때 저쪽 기차가 움직이는 건지 내가 움직이는 건지.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지만 저기 있는 애들이 나한테 다가오는 건지 내가 저쪽으로 가는지. 맞아요. 정확히 그 얘기예요. 예스! 아인슈타인 이전에 갈릴레오가 먼저 이 상대성 원리를 얘기를 해요. 맞아요. 뭐라고? 배에서 이제 어떤 물건을 떨어뜨리면은 만약에 배가 가고 있으면은 사과를 떨어뜨렸을 때 배는 그 사이에 움직이니까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떨어지지 않냐. 그렇지. 근데 실험을 했더니 똑바로 떨어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그걸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라고 부르고요. 근데 그건 그 관성의 법칙 아니에요, 그냥? 관성이 아니어도 돼요. 모든 것들은 원론적인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원론적인 거.
그 말도 맞긴 하네. 비행기든 뭐든 걔네들은 그 바깥에서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못 느끼는 맞아요. 그런 거. 그게 상대성 원리에 해당하는 그게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 그렇죠. 근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이론은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 더하기 빛의 속도는 빛의 속도는 등속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더라도 빛의 속도는 똑같다. 빛의 속도가 똑같다? 네, 누가 봐도 똑같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100km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 자동차가 120km로 가고 있으면 20km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60km로 가든 100km로 가든 200km로 가든 빛의 속도는 빛의 속도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이 멀어지는 거죠. 똑같이 멀어진다? 빛의 속도하고? 언뜻 생각 너무 희한하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올림픽 경기 보면 투창 선수들이 창을 던지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땅에 서서 던지는 사람은 없고 움직이죠. 다 뛰다가 던지잖아요. 그렇죠. 왜 뛰다가 던져요? 더 멀리 던지려고. 왜 더 멀어져요? 창이 더 멀리 날아가니까 더 빨리 날아가니까 가속도. 가속도는 아니고 정지한 사람이 만약에 창을 시속 100으로 던질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시속 50으로 달리다가 창을 시속 100으로 150이지. 그럼 그렇죠. 그 데프콘님이 보면 시속 150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보통 우리가 익숙한 뉴턴의 고전 역학인데 맞아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가정한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똑같다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빛을 쏴요. 그럼 빛의 속도로 가잖아요. 제가 빛의 속도의 절반으로 가면서 빛을 쏴도 제가 봐도 빛의 속도. 정지한 사람이 봐도 빛의 속도 똑같다. 그러니까 광속 불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 이거는 작가님한테 키워드를 받았어요. 예. 근데 그 진짜 이상한 게 그러면 스타워즈 영화를 생각해봤을 때 만약에 물리적인 미사일을 우주선이 뭐 1000km든 10,000km든 속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이동하다가 10,000km짜리 추진력을 낼 수 있는 미사일 쏘면 만 더하기 만 해서 2만의 속도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밖에서 보면. 예. 근데 만약에 레이저를 쏜다고 하면 똑같아. 만약에 만이고 뭐 그 빛의 속도가 3만이라고 하면 4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3만이라는 거죠. 잠깐만. 빛의 속도는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돼요? 299, 792, 458. 뭐 숫자 자체는 중요하진 않아요. 299, 792, 458. 299, 792, 458. 이건 어렵다. 30만 킬로미터 1초에. 빛의 속도. 아인슈타인이 이 생각을 하게 된 근거가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과학자들이 사고 실험이라고 해요. 사고 실험? 이 사고 실험이라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사고? 아주 간단. 우리도 맨날 해요. 네. 예를 들어 제가 빵을 하나를 먹으면 아 잠깐만 이거 먹으면 오늘 저녁에 더 맛있는 거를 못 먹지 않을까? 사실 이것도 일종의 사고 실험이에요. 그렇죠. 가정을 하고 제 머릿속에서 제 배가 얼마나 부를지를 논리적으로 추론한 다음에 아 이거 빵을 여기서 너무 많이 먹으면 이따가 집에서 더 맛있는 걸 못 먹겠구나라는 결론을 얻잖아요. 제가 지금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그래요. 그 사고 실험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하는 게 사고 실험이죠. 그런데 물론 아인슈타인이 한 사고 실험은 빵 먹는 사고 실험은 아니고요. 어떤 차원입니까? 네, 그걸 이제 설명드릴 텐데 제가 준비한 소품이 있거든요. 그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아인슈타인 몇 살 때였어요? 이 사고 실험 얘기한 게. 처음으로 생각을 했던 게 16살 때라. 중삼 때? 이탈리아에 갔을 때. 야, 중2병 이제 막 지나고? 그러니까. 와, 대박이네, 진짜. 이걸 보통 과학자들은 관찰자라고 해요. 관찰자. 데프콘님은 관찰자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안 움직여요. 그 다음에 우리 항성님이 자전거를 타고 이 관찰자를 향해서 오고 있어요. 네네네. 이 사거리에 이 마차가 요 부분, 이 만나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까지는 다 쉽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단은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이 사람이 이마에 헤드라이트를 이마에다가 붙이고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해요. 헤드랜턴. 일단 가정은 뭐냐면 투창 선수가 달리다가 창을 던지면 창의 속도가 더 빨라진다. 그걸 가정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쪽으로 오면서 이 사람이 헤드라이트 불빛을 쏴요. 그러면 불빛의 속도는 이 사람이 정지해 있을 때 나온 헤드라이트 불빛의 속도보다 이 사람은 달려가면서 헤드라이트 불빛을 쏘니까 이 관찰자에서 보면 속도가 빠르죠. 좀 더 빨리 보이죠?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 마차에도 헤드라이트 불빛이 있어요. 근데 이 불빛은 이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헤드라이트 불빛을 이쪽으로 쏴.
아, 저한테 준다고요? 네. 여기 관찰자에게. 그럼 그러니까 가면서 이 등이 보이는 거지. 요 안에 마차의 등이 보이는 거예요. 가면서 불빛을 이렇게 쏴요. 그런데 이 불빛은 이 마차는 이쪽으로만 움직이지 이쪽으로는 안 움직이잖아요. 플러스 값이 없네. 이쪽에서 보면 속도가 정지해 있을 때 쏜 불빛하고 똑같죠. 이 마차에서 네. 불빛은.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건 다가오는 건 아니니까. 다가온 거라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오늘 분위기 좋아요. 예. 예.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지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정지한 관찰자가 보면 네. 누구 모습을 먼저 볼까요? 당연히 저기 뭐야 자전거를 자전거죠. 보죠. 예. 그 다음에 이 사람 모습을 봐요. 네. 자, 여기까지 다 동의하셨죠? 네, 예. 네,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생각이 뭐냐면 여기서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났어요. 예. 그러면 이 관찰자는 이 사람이 사고가 나서 쓰러지는 걸 먼저 보고 조금 있다가 마차가 오는 걸 보죠. 사고가 났다라는 건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사람의 사고가 안 나는 경우에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요 사거리에 정확히 도착한 걸 이 사람이 먼저 보고 네. 조금 있다가 마차가 여기 온 걸 보죠. 그럼 만약에 사고가 안 났다면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사람이 지난 다음에 마차가 여기를 오는 지나간 걸 보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제가 사고가 나는 거를 가정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도착한 걸 봐요, 먼저. 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마차가 이 사람이 도착하지 않았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쓰러져 그냥. 그렇잖아요. 실제 여기서 사고가 났으면. 그 다음에 마차가 여기 오죠.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되냐고. 사고 장면을 못 본 거구나. 그러니까 아니, 그건 달라요. 아니지 봐봐요. 다친 다음에 사고가 난 거예요. 이 사람 눈에 보면. 원인과 결과가 바뀌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코니 형이 봤을 때는 이게 빛이 먼저고 그다음에 이 빛이 마차가 나중에 오니까 사고가 안 났는데 현실에서는 둘이 사고가 난 거지. 사고 난 거야. 네. 그래서 한 사람 넘어져 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마차가 지나가는 걸 보고 내 눈에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으면 무조건 사고 목격하지. 네, 목격하죠. 이 자리에 있으면 요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에 목격하는데. 있으면 둘이 동시에 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멀리 있으니까. 멀리 있으니까. 근데 이 여기 자리면은 있으면 이 빛이 도달을 먼저 하고 그렇지. 조금 있다 이 모습이 도착하니까 이 사람 눈에 보기엔 사람이 다친 다음에 둘이 부딪힌 걸 봐요. 그러면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사고가 나고 다쳐야지 다친 다음에 사고가 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럼 이제 결론이 뭐가 되죠? 인과가 붕괴된 그렇죠.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논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지금 우리 첫 번째 가정은 이게 올림픽 경기에서 투창 선수가 창을 던지는 것처럼 이 사람의 자전거의 속도에 빛의 속도를 더해야 한다라고 가정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가정을 하고 나면 이 관찰자가 보기에는 원인과 결과의 시간 순서가 뒤바뀐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 목격한 거는 나는 사고 난 건 못 봤는데 앞에 넘어졌네. 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이게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봤을 때도 말이 안 되고 이거를 보험 사기로 엮일 수도 있어요. 자전거가 맞아. 왜냐면 마차 그냥 지나갔는데 충돌도 안 냈는데 지나갔는데 물론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넘어졌어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뭘 의심해야 될까요? 처음 했던 가정을 의심해야죠. 왜냐면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은 현실에 존재를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사고 나면 사고 나는 거 보잖아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이 사람이 보는 거는 둘이 동시에 온 걸 봐요. 근데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달려가면서 빛을 보냈는데도 이 사람은 정지해서 빛을 보낸 거랑 속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나만 이해했나? 좀 이해했는데 이제 보험 사기까지 얘기했는데 끝났지 뭐. 예. 왔어요. 여기 왔는데 이 장면을 먼저 보겠죠? 그렇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빛의 속도가 얘가 조금 더 느리니까 요 정도 온 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넘어지는 것과 사실 사고를 얘기해서 네. 더 헷갈릴 수 있는 좀 게 있는 헷갈려요. 것 같아요. 예, 그럼 예. 이렇게 할게요. 사실 아인슈타인의 원래의 사고 실험은 부딪히지 않고 이 사람이 빛을 한 거예요. 사고 실험은. 그러니까 마차에 부딪힐까 봐 피했어요. 피하는 거. 근데 그 다음에 마차가 와. 근데 그래도 그건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이 봐도 똑같죠. 아무런 마차가 없는데 혼자 비틀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제가 헷갈렸던 포인트는 뭐냐면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지나간 거면 방금 설명해 주신 건 저는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계속해서 그 광속의 차이만큼의 딜레이가 있는 거니까. 근데 사고가 나면 컬랩스 되잖아요. 맞아 무슨 어떤 얘기를 저도 알아요. 무슨 말이나 하는지. 사실 요 사고 실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자전거 탄 사람의 속도에다가
이 사람의 헤드라이트 불빛의 속도를 더하면 안 된다는. 더하면 안 된다. 특상대성 이론에 두 가지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 물리 법칙은 누가 봐도 똑같다는 것, 그 다음에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똑같다는 것. 그 중에 빛의 속도는 움직이는 사람의 속도랑 상관없이 똑같다는 걸 아인슈타인이 그 결과를 얻은 사고 실험이 이거예요. 그럼 이 광속 불변의 법칙을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만든 겁니까? 그냥 자기가 사고를 했으니까요. 처음에 생각을 해낸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모든 물리학에서 이런 것들은 다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이게 정확히 맞다라는 건 실험을 통해서만 증명할 수 있을 텐데 실험은 횟수를 뭐 아무리 늘리더라도 실험으로 완벽하게 확증할 수는 없죠. 확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정이에요. 아, 가정이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것 정도까지. 그런데 그 가정을 이런 걸 거의 수학에서 일종의 공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다 칩시다. 어떤 물리학자도 의심하지 않아요. 아, 그렇다. 하지만 공리 자체를 증명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을 하고 이 가정으로 모든 결과들이 유도되거든요. 그 결과와 실제 실험과 비교했을 때 아인슈타인이 한 두 개의 가정에 위배되는 단 하나의 실험 증거도 밝혀진 게 없어요. 아, 그렇죠. 이걸 뒤집을 만한 뭐가 아직까지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물리학자한테 그러면 이 두 개의 가설, 특수상대성 이론에 이게 얼마나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부분 물리학자는 솔직히 마음은 100%예요. 그런데 이게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의 확실히 맞습니다 정도로 99.9. 999. 아, 과학자들은 100%라고 말 안 한다니까. 근데 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첫 번째 공리 몇 개 있잖아요. 그걸 네네. 증명 못해요. 이 광속 불변의 법칙도 증명 못하는 영역이에요? 네. 이거를 물리학에 이걸 증명하려면 물리학의 다른 이론을 갖고 이걸 유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수식으로. 그럴 수는 없어요. 이걸로 가정해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어쨌건 좋은 거 배웠습니다. 내가 여기서 후레쉬를 켜고 막 달리나 아니면 뭐 20km 자전거를 타고 달리나 똑같아요. 내가 여기에 그 추진력이 붙었다고 해가지고 빛의 속도가 좀 더 빠르냐? 그거는 아니다. 그렇죠. 라는 거를 이제 저는 알아버렸어요. 예, 알아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이걸 알아버렸습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이걸 알아버렸습니다. 사실 그 눈으로보고도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런 거를 그냥 아인슈타인은 단지 생각만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생각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인슈타인 이런 소품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머릿속에서 판 깔아놓고 맞아요. 생각만 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인슈타인이 26살 때 너무 유명하잖아요. 스위스 베른에 특허청에서 일을 할 때였어요. 그때 막 전자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허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심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특허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전자기를 진짜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아인슈타인이. 근데 그 아인슈타인이 했던 직업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연구를 할 때도 널널했구나. 거기서 일을 빨리 마치고 남는 시간에 예. 특허청 사무실에서 직접 연구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1905년 그 해에 그거를 물리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의 기적의 해라고 부르는데요. 기적의 해. 그게 한 1년에 물리학의 근간을 바꾼 4개의 논문을 출판해요. 한 해. 아인슈타인이 공무원 활동하면서 근데 그게 첫 번째 논문이 광전 효과라는 현상을 설명한 건데요. 광전 효과. 금속에다가 빛을 쪼이면은 빛이 갖고 있는 파장이 얼마냐에 따라 어떨 때는 전자가 튀어나가거든요. 나가는데요. 그걸 설명한 논문이 첫 번째 광전 효과 논문이에요. 그걸로 노벨상 받았죠. 노벨상.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 받은 거 아니에요. 아, 진짜요? 이거로 받았어요. 광전 효과로. 광전 효과로 이거 하나로 그냥.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데 그렇죠. 그때 아인슈타인이 이용했던 것이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우리 양자 역학 얘기하잖아요. 에너지가 띄엄띄엄하다는 걸 이용해서 이걸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양자 역학의 탄생에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그 4개 중에 하나 가지고 지금 노벨상 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있는 분야에서 의미 있어요. 이게 제가 통계 물리학이라는 통계 물리학. 분야인데요. 예. 그 브라운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물에 떠 있는 꽃가루 입자 같은 걸 현미경으로 보면 얘가 움찔움찔하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예, 그걸 브라운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기체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전체 시스템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분자 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하는 이론을 만들어요. 그 꽃가루 움직이는 예. 것도 분자 활동에 대한 그런 그 이론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오늘 주제인 특수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사실은 그 전에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새롭게 찾은 그 시간과 공간이 도대체 어떤 건지를 맞아요. 우리 알려주네. 오늘의 세 번째 논문 주제가 되는 그 논문의 제목은 뭐였을까요? 이 제목이 원래는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역학에 대하여.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역학에 대하여. 근데 그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 전에 그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전자기학의 이론이 있는데요. 그 이론을 열심히 계산하면 거기서 빛의 속도가 얼마라는 걸 숫자로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숫자가 딱 상수라서 변하지 않는 이유도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고민이 그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빛의 속도를 숫자로 얻은 다음에 도대체 이 속도가 누가 본 속도냐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게 도대체 누가 본 빛의 속도인가라고 고민하다가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어떤 관찰자가 보더라 빛의 속도가 똑같다는 개념을 떠올린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아까 우리가 한 건 이거는 어렸을 때 했던 사고 실험이고 사실은 상대성 이론을 만들 때 출발점이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논문 제목이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역학에 대하여. 네 번째는 사실 짧은 논문이에요. 짧은 논문인데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2는 MC 제곱을 증명한 논문. 그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이론적인 결과로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짧은 논문이에요. 짧은 논문. 네, 그렇게 네 편.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뭐 상대성 그리고 광속 불변의 법칙을 저희가 알아봤지 않습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대체 어떤 건지. 그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은 얘기했고요. 그중에 빛의 속도가 똑같다는 빛의 걸 속도도 생각해 보세요. 속도를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거리를 이동한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서 부산이 예를 들어 뭐 400km 그렇죠. 거리예요. 450km에.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엄청 빠른 기차를 타고 2시간 만에 갔어요. 네. 그럼 속도가 얼마냐? 그러면 거리 400km를 걸린 시간 2시간으로 나눈 게 속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도를 우리가 안다는 의미는 속도에 시속, 관계되는 게 거리와 시간이니까 거리와 시간이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속도가. 근데 빛의 속도가 하나로 정해졌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결론이 거리와 시간이 빛의 속도를 매개로 해서 연결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거리와 했습니다. 시간이? 네. 그래서 빛의 속도 불변이 왜 이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론이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간하고 공간이 되게 중요하네. 그렇죠. 우리 단위 있잖아요. 시속 몇 킬로 그러면은 킬로미터 퍼 아워잖아요. 속도가 항상 일정하대.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 있는 값이 항상 일정해요. 시간이 만약에 변한다면은 거리도 거기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 거고. 이 일정한 값을 맞추기 위해서. 이 어쨌건 이 거리와 시간에는 어떤 큰 연관성이 그렇죠. 있다. 네. 거리와 시간에는 연관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얘기를 할 건데요. 예. 자, 이거보다는 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어요. 지금까지 다들 이해하신 게 움직이는 사람이 보는 빛의 속도나 정지한 사람이 보는 빛의 속도는 같아야 한다. 세임. 그렇죠.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인과율의 위배가 된다. 까지는 다 이제 이해한 거죠. 네. 빛의 속도가 누가 봐도 똑같다는 걸 갖고 제 생각에 5분 안에 이제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움직이는 사람의 시계는 느리게 가는구나. 이런 걸 이제 이해할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우리 얘기 한 번 한 적 있잖아요. 움직이는 사람의 시계는 느리게 간다. 네. 지금 아까 우리 얘기 나눈 것처럼 엄청나게 작은 시간도 재는 시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시간을 재면 빨리 움직이는 애들과 우리가 지구의 정지에 있는 이 우리의 시계가 다르게 간다는 건 너무나도 많은 증거가 있어요. 시간편에서 우리가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왜 얘기해줘.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설명할게요. 지금 우리 기차가 이쪽 방향으로 지금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기 창밖을 보세요. 엄청 빠르죠. 근데 여기서 제가 레이저 포인터로 빛을 위로 쏠 거예요. 근데 저 위에 거울이 있어.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보면 얘가 갔다가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움직이든 말든 우리가 빛을 쏘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수직으로 와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1초 동안 얘가 올라갔다 내려왔다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런데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차 바깥에. 그 사람은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보는 우리가 탄 기차는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가죠. 처음에 레이저 포인터를 여기서 쐈어요. 쏘고 있어요. 근데 거울에 반사하고 기차가 여기 왔을 때 다시 이 사람한테 떨어지잖아요. 피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보면 빛이 이렇게 가야 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맞죠. 예, 시야에서 그렇게 보이겠죠. 그렇죠. 예, 달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빛이 이동한 게 요거니까 이게 얼마 안 걸리잖아요. 거리가. 금방이죠, 뭐. 그렇죠. 근데 바깥에 되면 거리가 이렇게 가잖아요. 네. 거리가 길죠. 네. 그렇죠. 길게 빛이 이동한 거리가 이 사람이 보면 길고 우리 기차 안에 있는 우리가 보면 짧아요. 네. 그런데 아까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똑같다. 그러면 시간은 시간은 얘가 이 사람한테 좀 느리겠네. 그래 이 사람이 맞아 이 사람이 네.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의 시계를 보면 네. 이 시계가 느리게 가야 된다. 왜? 빛이 요것만 움직였고 밖에서 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죠. 근데 당연히 똑같다는 거예요 속도가. 그러면 시간이 더 길게 걸리죠. 그러니까 빛이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게 속도인데 밖에서 본 사람은 거리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똑같이 시간도 늘어나야 돼요. 왜냐면 일정하니까. 아,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도 시간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 우린 요걸 보죠. 그렇죠.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만. 밖에 있는 사람의 시간은 아니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 우리를 보면 우리는 똑딱 이렇게 되는데 똑딱.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겠지.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 시계를 보면 이 사람이 자기 시계를 보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를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거 너무 재밌죠.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앞에 우리 상대성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누가 움직이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우리가 가만히 있고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는 걸 봐요. 이 사람은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의 시계가 우리가 보면 느리게. 얘도 하니까 얘도 느리게 봐요. 이 사람이 보면 우리 시계가 느리고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의 시계가 느려요. 서로 느린 거네. 서로 느린 거지.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한데? 그렇죠. 아, 전 잠깐 멘붕 왔는데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이거예요. 전 사실 밖에서 보면 거리가 늘어나니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죠. 시간이 늘어가는 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안에서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안에서 바깥을 볼 때 늘어나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왜 그 광속 여행하고 나면 나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거 이다근 씨 정말 대단하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속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쌍둥이 역설이라고 불러요. 아, 들어는 봤어요. 지금 이다근 씨 정확히 얘기하셨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쌍둥이가 둘이에요. 지구에 있는 쌍둥이, 엄청 빠르게 가는 우주선에 타고 있는 쌍둥이. 지구에 있는 사람이 이 우주선에 탄 형제를 보면 이 사람의 시계가 느리게 가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시계를 보면 이 사람의 시계가 느리게 가요. 그러니까. 근데 서로 그렇게 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멀리 갔다가 우주선을 타고 다시 돌아와서 둘이 만났어. 그럼 누가 더 늙었냐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역설인 거죠. 그거 어떻게 누가 더 늙어요? 그건 해결을 해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결론은 지구에 있는 사람이 더 나이가 많고 갔다 온 사람이 나이를 천천히 먹는다. 그러니까 결론이긴 해요. 근데 저 궁금해서 미치겠는데 좀 되게 짧게 이게 어떻게 역설이 해결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일단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건 둘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만히 있었죠. 네. 이 사람은 가속도가 항상 0이죠. 네. 이 사람은 등속도로 갔어요. 가는 때는 가속도가 0이죠. 등속이니까. 네. 근데 방향을 바꿔야 하잖아. 아, 예. 그래서 둘이 달라요. 똑같은 게 방향을 아니에요. 바꾸는 순간 네,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단계 다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나이가 더 빨리 먹어서 더 늙고 돌아온 사람이 젊다는 걸 숫자로 정확하게 보일 수 그러면은 있어요. 진짜로 지구에 있는 사람하고 그다음 내가 우주에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성여행 한번 갔다 왔다 쳐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사람이 좀 더 늙을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우주정거장은 정말 우리 주위를 빨리 돌고 있잖아요. 90분에 한 번씩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했었어요. 지구에 있는 사람의 그 신체 나이가 이제 더 오래되는 거죠. 그러면은 노화 방지 차원에서 우주여행을 하루에 몇십 마이크로초인가 그래요. 그죠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움직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흐를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알았어요. 똑딱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공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 특성대성 이론에서 시간이 왜 정지한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을 보면 시계가 느리게 간다는 거 다들 이제 이해하셨잖아요. 그것과 거리가 줄어든다는 게 정확히 같이 연결돼요. 그걸 이제 시도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다 지구에 있어요. 오늘 우주선 많이 타야 돼요. 이게
자전거지만 우주선이에요. 예, 우주선을 타고 이 사람이 빠르게 엄청 빨라요. 움직이고 있어요. 먼 별을 향해.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봤죠. 이 사람을 보면 만약에 시간이 2년 걸렸다면 이 사람은 이 우주선 안에서 자기 시계를 보면 이 사람 1년밖에 안 걸릴 수 있죠. 그거 이제 이해하셨죠. 이 사람을 보면 2년. 이 사람이 자기 시계를 보면 똑같이 1년. 이 지구에서 봤을 때 이 우주선이 휙 가서 2년 걸려서 어디 도착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몇 년에 도착한 거냐면 1년 만에 도착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보면 이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든 거지. 네. 아, 이 사람한테는 줄어드는 거? 아니요. 이 사람이 보면 이 거리가 2년 우주선으로 2년 가는 거리예요. 2년짜리죠. 2년 가는 거리. 지구에서는 2년짜리라고 보는데. 맞아. 이 사람은 그런데 시계를 보면 1년밖에 안 걸렸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사람이 자기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보면 그 거리가 줄어드는 걸로 봐야 한다는 거죠. 와, 처음에 이거 들은 사람들 얼마나 멘붕했을까.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거리가 줄어들어 보여. 움직이는 사람에게. 자, 여기는 지구고 여기는 목적지예요. 목적지야. 그래서 여기서 로켓을 타고 여기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 전에 네. 아까 1년, 2년 얘기했잖아요. 네. 여기 지구에 있는 데가 여기를 봤을 때는 2년. 무조건 더블로 봐야 돼요? 아니, 그건 속도에 따라 달라져요. 속도에 다르죠? 네, 2년이라고 무조건 더블로 치기가 뭐 여기 공이 아니죠. 속도에 따라서. 자, 지구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가야 되는 거리는 이만큼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똑같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로켓을 타고 빠른 속도로 가요. 그게 빛의 속도는 아니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빠르겠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가 2년 가야 되는 거리잖아요. 근데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까 시간이 이 사람이 여기에 봤을 때 2년 걸리는 거고 이 사람은 1년 만에 도착을 한 거죠. 그러면은 1년 만에 도착을 했는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200km라고 떨어져 있는 거리를 원래는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나 100km밖에 안 갔는데 도착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절반만. 와, 그래서 혹시 SF 영화들에서 우주선이 빵 하고 갈 때 공간이 수축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뭐야, 또 다른 얘기고. 다른 문제고. 그거는 오늘 좀 나랑 비슷한데? 아, 동지가 많이 느끼는데. 나보다 아는 게 뭐야? 초팔 하나 뺄 거 없잖아.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나랑 비슷해. 그러니까,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2년짜리예요. 자, 2년짜리 투어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남아있는 가족들이잖아. 취미는 투어. 자기가 갔다 올게. 한 2년 걸릴 거야. 쭉 갔어요. 2년짜리니까 뭐 어느 정도 도착했네. 그렇게 걸리겠네. 잠깐만, 자기야. 나 1년 나 더 빨리 가는데? 나 1년이면 그 도착하겠는데? 2년 프로그램이 왕복 2년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은 좀 더 빠르게 느낀다. 1년. 속도는 똑같고요. 속도는 똑같고 시간이 시간. 1년밖에 안 걸렸고 속도는 같으니까 이 사람이 보면 거리가 짧아져야죠.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네. 그만큼 공간이 수축된 거 아니에요? 네, 수축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보면.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이 기차 안을 보면 변화가 그러니까 없어요. 자기 바깥을 보면 다 우주가 수축돼요. 수축되는 걸로 보이는 거 이쪽 아니에요? 방향만. 이쪽은 아니죠. 가는 방향만. 가는 방향. 이 상대성 이론을 이용해서 그 한 가지 또 설명할 수 있는 진짜 재미있는 역설이 있어요. 뭐죠? 이제 지금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약간 투명해 보이니까 이걸로 할게요. 마술인가요? 이게 헛간이에요. 헛간. 헛간, 예. 이건 막대기예요. 막대기가 여기 보면 막대기가 더 길죠. 네. 네. 헛간은 여러분이 볼 때 정지해 있어요. 네. 막대기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얘가 휙 빠르게 움직이면 여러분이 이 막대기를 이렇게 짧게 봐요. 그거 짧아지죠,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걸 보게 되면 얘가 이게 짧아진 거예요. 네. 그러면 헛간 안에 막대기가 들어가네라는 걸 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해하셨죠? 근데 정지해 있을 때는 막대기가 헛간보다 길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네. 그다음에 문제가 막대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이 헛간을 보면 이 사람이 가면서 헛간을 보면 헛간이 움직이죠. 헛간이 짧아져요, 길어져요? 짧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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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죠. 네. 자기 막대기는 똑같고. 네. 그러면 헛간이 이 사람이 보면 이렇게 돼. 자기가 보면 자기는 이만큼이고요. 그럼 자기가 보면 자기는 헛간에는 안 들어가요. 근데 아까 뭐였죠? 여러분이 보면 헛간에 딱 맞죠. 들어가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돼? 이게 모순 같은데? 헛간과 막대의 역설이라고 해서 결론은 둘 다 맞다. 둘 다 맞다. 둘 다 맞다. 이게 맞다요? 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애매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볼 때 자기가 여기를 통과할 때 혹가는 짧아 보이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볼 때는 먼저 이 앞이 여기를 통과하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걸 통과해요. 달라요, 이 시간이. 그런데 지구에서 정지하는 우리가 보면 얘가 요 안에 쏙 들어가는 걸 동시로 보죠. 그래서 관찰자 입장에서. 네, 그래서 동시라는 의미가 그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걸로 보통 이 역사를 설명하긴 하는데 교수님, 막대가 이게 속도가 어쨌건 뭐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만약에 이 속도가 약간 빛보다 빨라지면은 어떻게 보는 빛보다 안 빨라져요, 어떤 것도. 아니, 근데 빛보다 빨라지는 기술이 나중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빛보다 빨리 가면 아까 우리가 아까 이거 얘기한 거 있잖아요. 더 좁게 사거리의 느껴져요? 욕설 이거. 그래갖고 인과율의 위배가 돼요. 아, 뭔가 틀어지는군요. 예, 그런데 그 모든 물리학자들이 뭐 빛보다 빠를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런 고민은 하기도 해요. 그런데 끝까지 양보 못하는 게 인과율이에요. 인가율. 원인 다음에 결과가 있어야지. 우리가 만약에 빛의 속도로 가려면 뭔가 에너지를 쓰든 연료를 쓰든 막 이렇게 속도를 올리려면 그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 에너지를 계속 써. 정말 우주에 있는 뭐 태양계에 있는 에너지를 다 썼어. 그래서 어떤 물체를 빛의 속도로 갈 수 있게 만들었어. 근데 거기다가 에너지를 더 투입해요. 만약에. 그러면은 빛의 속도로 빨라질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가는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두고 에너지를 계속 줘요. 그럼 얘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이거를 물리학에서 운동 에너지가 늘어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점점 에너지를 주면 얘가 점점 빨라져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게 어떤 것도 빛의 속도를 넘을 수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바깥에서 계속 에너지를 줬는데 얘가 속도가 안 빨라져요. 그럼 그 밖에서 준 에너지가 어디로 가요? 에너지를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안 난다면은 내가 봤을 때 이거 기계 결함이든지 아니면 바깥쪽으로 뭐가 새는 거죠. 오 비슷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우리가 계속 일정하게 에너지를 계속 넣어줘요. 그럼 얘가 느릴 때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빛의 속도에 점점 가까워지면 에너지를 아무리 줘도 얘가 별로 안 늘어잖아, 속도가. 그럼 그 에너지가 아까 얘기하신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빛이 흡수하겠죠. 얘가 질량이 무거워져야지. 질량이? 밖에서 넣어준 에너지가 이 물체의 질량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여러분 다 아시는 E는 MC가 아니라 MC 제곱. E는 MC2? MC 제곱. MC2.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가 사실은 같은 거다. 질량과 에너지가 같다? 교수님, 그러면 지금 E는 MC 제곱이잖아요. 이 수식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니면 가물가물 하시는 분이라든지 많을 것 같은데 E는 뭐고 M은 뭐고 C 스퀘어는 뭐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E는 보통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면 영어 철자가 E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E라고 적는 게 에너지고요. E는 에너지다. 질량은 영어로는 매스거든요. 매스. 그래서 보통 M으로 적어요. 그래서 E와 M. 그러면 C 스퀘어는요? C는 빛의 속도를 뜻하는데요. C가 라틴어로 빠르다는 뜻을 갖고 있는 라틴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 글자인 C를 따서 보통 물리학자들이 그냥 소문자 C로 적으면 거의 항상 빛의 속도를 뜻해요. 제곱은 제곱이 두 번 곱한 뜻이죠. 두 번 곱한 거. 그래서 E는 MC 스퀘어. 그래서 결론이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 어쨌건 그 E는 에너지를 계속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게 어떤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질량에 영향을 좀 많이 왜냐하면 준다.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빛의 속도에 가까이 다가서게 되면 속도를 더 이상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M이 늘어나야죠, 질량.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논리에 어떻게 도달했는지를 다시 돌이켜 보시면 우리가 이용한 게 바로 아인슈타인 특수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을 때 가정했던 상대성 이론. 그다음에 빛의 속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시간이 느려지고 거리가 줄어드는 걸 이해한 거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면 상대성 이론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절대적 기준이란 없고 이 세상에 뭐 보편적인 동의할 수 있는 가치는 없고 너무 확장해서 특히 일부 아주 극소수 인문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논리처럼 같다는 것에서 출발해서 다르다는 걸 유도한 거거든요. 광속이 같고 물리법칙이 같다는 딱 두 가지 가정만으로 그걸 이용을 해서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거리가 수축되고 달라진다는 것이 같다는 것의 결과일 뿐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해하고 계세요. 똑같으려면 다르게 보일 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말을 싫어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럼 어떤 말을 좋아했습니까? 공변성 원리라고 불렀는데요. 공변성이 함께 변한다. 아, 그게 오히려 더 뭔가 약간 낭만 있다. 아인슈타인은 그 이름을 밀었는데 결국은 사람들에게 사용된 거는 상대성 이론이죠. 제가 기차 처음 탔을 때 이 특수상대성 이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특수상대성 이론이 물체 관찰자가 가속도가 없을 때, 0일 때 성립하는 이론이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이걸 가속도가 있을 땐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다가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내요. 더 일반화한 건데요. 근데 중력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아인슈타인이 왜 나와야 되죠? 이게 정말 이거 뉴턴 건데. 예. 아니 관찰자의 속도가 변한다는 거랑 중력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상관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또 사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고 실험 오케이. 우리가 지금 기차칸에 타 있어요. 네. 우리 발에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을 느끼죠. 네. 그게 다 느끼잖아요. 자, 그런데 우주에 이거밖에 없어, 이 칸밖에. 우리 아래에 지구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기차칸이 만약에 위로 엄청나게 빨리 들어 올려지고 있다면 우리가 중력, 이 힘을 느낄지 안 느낄지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는 거예요. 이 기차칸 전체를 누가 위에서 들고 휙 올리고 있어요. 네. 그래도 우리는 힘을 느끼죠. 휙 쭉 올려. 올리면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가 밑에 예를 들어 체중계를 올려놓고 얘를 올려놨어요. 네. 그럼 지구가 이 사과를 잡아당겨서 중력을 사과가 느끼는 건지 그게 아니라 이 전체를 누가 휙 올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과가 아래 자기 밑에 있는 체중계에서 무게가 눈금을 가리키는 건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사실 반대였어요.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베이터의 줄이 끊어져서 엘리베이터와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그냥 떨어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중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같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뜰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깨달은 게 중력과 관찰자가 가속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효과가 같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잠깐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중력과 아까 그 얘기예요. 우리를 지구가 중력으로 잡아당기는 잡아당기고, 건지 예. 위에서 누가 휙 들고 있는 건지 구별할 수 없다. 그걸 약간 학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중력이 관성력이다라고 얘기해요. 관성력은 가속하는 좌표계에 작용하는 힘. 관성력이? 네, 그걸 관성력이라고 해요. 자, 관성력 좀만 쉽게 관성력. 버스를 타다가 갑자기 멈췄을 때 우리가 앞으로 맞아요. 쏠리는 거는 그렇지. 우리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버스랑. 그렇지. 근데 버스가 멈추면은 나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힘 때문에 앞으로 가지. 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거를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력이 관성력이다. 그렇죠. 다시 엘리베이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 엘리베이터 좋아요. 우리가 엘리베이터에다 체중계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지금 무게가 찍히잖아요. 70이 찍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자유낙하하면 0이 찍히죠? 네. 근데 누가 위에서 땡겨요. 그럼 또 70이 찍힐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몸무게 70과 우리가 가만히 서서 중력이 작용할 때 70이 같다. 같기 때문에 가만히 몸무게를 재고 있는 상황도 사실 누군가 땡긴 것처럼 우리가 똑같다는 움직이고 있는 상황과 네. 같다는 거잖아요. 등가 원리라고 부르는 거죠. 등가? 등가. 네. 등가 같다. 그래서 아까 제 앞쪽에 그 우리가 MA와 MG를 MM을 삭제시킬 수 있었던 게 지금 거기로 돌아가는 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수식에서 MA에 있는 M은 관성을 재는 거고요. MG의 M은 중력을 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지웠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용한 거예요. 아, 그럼 일반 상대성 이론이네요, 지금.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관점의 차이거죠. 아인슈타인은 그러면 중력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도 재밌는데 앞에서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결국 시공간에 관계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가속하지 않는 경우잖아요.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 오게 되면 이제 가속하게 되잖아요. 그럼 시공간이 판판하지 않고 휘어져야 된다는 게 바로 이래서 나오는 얘기. 시공간이 휘어진다. 가속이라는 게 중력과 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얻은 게 결론은
움직이지 않아도 무거운 물체가 어디 있으면 그 주변의 시공간이 변형돼야 돼요. 근데 그건 너무 어려운데. 이해했나요? 아니 근데 무거운 그러니까 물체가 이게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논리를 또 뒤집어 버렸구나. 특수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에 대한 거다. 네. 특수상대성 이론은 가속도가 0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속도가 생겼어요. 그럼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하는 시공간이 변해야죠. 변형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가속도의 효과가 중력의 효과잖아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아도 무거운 것만 있어도 변형이 있어야 된다. 그 주변의 시공간이 변해야 안에 돼요. 있어야 되는 거죠. 시공간이 변형이 있어야 된다. 왜? 중력과 관성력은 같으니까. 논리가 이렇게 돼요. 아인슈타인은 정말 제가 담을 수 없는 그릇이세요. 너무 큰 그릇이야. 저 아직 사실 잘 이해 안 돼요.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거. 네, 이해 안 되고 시공간의 휘어짐과 가속도가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는지 그 부분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사람이 일정한 속도로 가면서 시공간을 본 게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 관찰자의 속도가 변하죠. 네, 변하면 어떤 일이 그 일어나요? 시공간이 변해야죠. 왜 시공간이 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될까요? 네. 그러니까 등가 원리는 우리가 가속하고 있을 때 느끼는 것과 중력을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중력을 일단 생각하지 마요. 그러면 우리가 속도가 계속 변하는 관찰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는 시공간을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특수상대성 이론에선 시공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공간은 그 사람의 속도가 주어져 있으면 변하진 않아요. 그냥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속도가 변해. 그럼 시공간이 변해야죠. 그래서 시공간이 변한다는 뜻이 그거예요. 전 이해했어요. 드디어 이해한 것 같아요. 이대한 교수님이 설명 한번 해봐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을 때는 아주 빠르게 가고 있는 우주선을 상정했잖아요. 네, 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 왕복하면서 얘기했잖아요. 1년. 그 상황에서는 지구에서 본 것보다 거리도 짧아지고 시간도 느리게 가고. 짧아지고 예. 그렇죠. 근데 그 중간 사이에서 어쨌든 가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가속을 하는 동안 거리가 계속 짧아지고 그렇죠. 예. 시간도 점점 우리가 그 사람의 시계를 보면 느려지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는 시공간이 휘네요. 변해야죠. 그러니까 휜다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변하네요. 말고 시공간이 변한다라고 변하네요. 가속 운동할 때 그렇죠. 시공간이 휜다. 예. 이건 이해가 그런데- 됐고 근데 등가 원리 때문에 맞아요. 가속 중력이 운동을 같다는 하는 거야. 것과 중력을 구분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무거운 물체만 있어도 시공간이 휘는 거야. 예, 맞아요. 어유 완벽 정리. 드디어 처음 이해했어요, 이거는. 그 우리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진다라는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굉장히 시각화를 잘한 아주 멋진 동영상이 있어요. 시공간이 휘어진다.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네. 이거 트램폴린 아닙니까? 이분이 가운데 공을 무거운 걸 하나 놨잖아요. 네. 저게 일종의 태양. 무거운 천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가운데 이 공이 있으면 이 천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쇠구슬을 이 지구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럼 얘가 어떻게 움직이나요? 계속 주위를 돌면서 예, 움직이죠. 예, 빨려 들어가진 않고. 이게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를 일반 상대론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무거운 물체가 어쨌건 시공간을 좀 휘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량이. 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력을 설명하는 아인슈타인의 관점이 뉴턴의 관점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뉴턴의 이론에서는 이 천이 없어요. 그냥 이 작은 구슬을 이 가운데 있는 무거운 공이 잡아당겨서 돈다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가운데 놓인 무거운 공하고 이 행성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요. 무거운 공은 얘를 휘게만 한 거예요. 질량이 무거운 게 있으면 이 무거운 질량 근처에 시공간이 휘어요. 근데 물체가 오면 물체가 씌워진 시공간 위에서 도는 거죠. 어쨌건 시공간이 휘어 있는 건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와도 얘네들이 이렇게 돌 수밖에 없는 거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를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또 하신 거죠. 맞아요. 예. 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또 여기서 막혀 있는 포인트는 휘어진다라고 하는 건 이해를 했어요. 근데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부여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공간을 휘었을 때 왜 지나가는 천체나 물체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력장 안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시공간으로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든 물체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하긴 해요. 아,
시공간이 휘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구는 자기가 똑바로 간다고 생각해요. 휘어진 시공간에서. 예를 들어 지구 표면 이렇게 지구본을 생각해 보세요. 지구본에서 우리가 적도에서 출발해서 북극으로 가요. 그냥 계속 걸어가. 그러면 지구를 관통하고 안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밖에서 보면 이렇게 가는 거죠. 난 앞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갈 때 우리 지도를 쫙 펴면은 비행기는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게 직진으로 가는 거고 최단 경로로 가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주어진 행성 혹은 항성 때문에 주변의 시공간이 휘어지고 거기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직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한 번만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큰 스케일에서 보면 태양 주변으로 지구랑 달이 같이 돌고 있잖아요. 돌 때 최단거리로 가는 방향은 그 조심하게 최단거리가 길이는 아니고 시공간 4차원에서의 4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공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도는 것보다는 이렇게 돌면서 가는 게 최단거리다. 그렇지. 좋은 얘기. 그렇게 해서 맞아요. 이게 진짜 어려운 개념이라서 혼동에 빠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1960년대에 존 휠러라는 물리학자 교수님이 계세요.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물체는 시공간이 어떻게 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시공간은 물체한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서로가 상호작용에 있는 거죠. 물체는 시공간을 이렇게 휘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시공간은 자 이렇게 휘었으니 너는 이렇게 움직여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냥 이건 자연의 계약이야. 그런 거잖아요. 이해하셨으니까 제가 또 욕심이 나는 게 중력장 큰 별 주변에서 별빛이 휘잖아요. 네. 그 왜 휘는지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중력과 가속하는 효과를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속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래로 세게.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서 빛을 쏘면 이 사람은 이 빛이 그냥 똑바로 가는 걸 봐요. 이 안에 있는 사람 자기가 보여요. 근데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보면 얘가 그동안 떨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출발한 빛이 다음에는 떨어진 다음에 여기 닿잖아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의 빛이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휘는 거지. 네. 근데 그게 가속하는 좌표계에서 빛이 휘는 걸 설명했는데 아까 가속하는 사람이나 중력을 구별할 수 없잖아요. 결론은 중력이 있으면 빛이 휜다. 그렇게 해서 중력이 있으면 빛이 휜다. 근데 그럼 시간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빛이 더 많은 거리를 바깥에 있는 관찰자가 그래서 봤을 때는? 시간이 왜 그 중력이 있으면 느려지는지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얘가 떨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속도가 느리고 나중에 빠르잖아요. 처음엔 시간이 우리가 보면은 조금 느리게 가요. 근데 나중에 속도가 빠르니까 많이 느리게 가죠. 네. 그럼 그 차이가 있잖아요. 네, 이 차이 있죠. 네. 훅 떨어지는 차이. 그 차이가 가속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또 뭐라 그랬죠? 가속하는 효과와 중력의 효과를 구별할 수 없잖아요. 결론은 아래쪽이 중력이 강하잖아요. 중력이 강한 쪽에서 시간이 느리게 간다. 중력이 그러니까 시공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시간도 느리게 가게 하고 시간도 느리게 하게 빛도 하고, 휘게 하고. 빛도 휘게 하고. 근데 너무 잘 알겠어요. 내가 또 밖에서 관찰자로 봤을 때는 나는 이렇게 가지만 밖에 봤을 때는 이렇게. 그렇지. 그래야지 엘리베이터 여기 있다가 나중에 여기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마법은 아니고 그냥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그래 거. 야만 돼요. 지금 요 부분 이해했어요? 이해됐어요. 우리가 참 이상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지금 충격받으셨구나. 희한한 세상이네. 근데 이게 다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효과가 작아서 그렇지. 맞아요. 요즘은 시계가 너무 정확해갖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여기서 여기보다 시계가 늦게 가야 되잖아요. 그걸 재요. 이제 기술이 그렇게 돼요. 이제는 공식 이런 걸 안 하고 직접 눈으로 재. 시계 스위스 거예요? 아니요 원자 시계라고 스위스제로 안 돼요. 원자 시계요? 원자 시계가 있어요? 요즘 어느 정도냐면 요새는 몇 센티미터 차이를 재요. 근데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획기적인 생각을 왜 또 하게 됐을까요? 뉴턴의 중력 이론으로도 사실 그 당시 뭐 세상이 돌아가는데 아무 뭐 문제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설명 못한 게 좀 있었어요. 설명 못하는 거 약간 의문점도 있긴 있었군요. 대표적인 예시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수성의 궤도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수성의 궤도가 한 100년마다 어느 정도씩 차이가 나요. 뉴턴의 이론으로 계산을 하면은 오차가 생겨요. 그 이론이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벌칸이라고 하는 맞아요. 가상의 행성도 존재를 했어요. 그 조그마한 행성이 수성의 궤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근데 결국에 존재를 한다면은 관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밝혀져요. 그런데 일반 상대성의 이론이 나오고 그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수성의 궤도를 적용을 했을 때 완벽하게 오차 없이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수성의 근일점 이동 문제 방금 얘기하신 그거를 보임으로써 이거 맞는 거 맞아 아니야? 떨어진다. 라고 하다가 소름 그다음에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그 일식 때 보통은 일식이 아니면 태양 가까이 있는 별빛은 못 보거든요. 태양이 워낙 밝아서. 근데 일식이 일어났을 때 태양 뒤쪽에 있는 별빛이 태양 주위를 지나면서 중력으로 인해서 별빛이 휘는 거를 관찰했죠. 그럼 뉴턴의 이론을 어떻게 보면 좀 뒤집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뉴턴은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별개로 생각해요. 별개로 생각했어요. 분리되어 있다고. 아인슈타인은 다른 걸 얘기하는 뉴턴은 거잖아요. 시공간이 딴 거다. 딴 거다. 아예 딴 거다. 특수상대성이론은 아니다. 시간과 공간이 엮여 있다. 그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은 질량이 있으면 그 주변에 얽혀 있던 시공간이 복잡하게 꼬인다라고 한 거예요.